안녕하십니까. 미술스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손으로 느끼는 입체 교과서 64페이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과 달리 조소는 입체 표현입니다. 입체 표현의 기본적인 제작 방법은 조각과 소조가 있는데 이 조각과 소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조각과 소조의 의미를 알고 표현 방법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조각과 소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의 제작 과정을 통해 조소의 표현 형식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조각과 소조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대상의 공간과 균형, 비례, 동세 등 여러 조형 요소를 탐색해보고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입체 표현에서의 재료와 표현 방법 및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조각이 뭔지, 소조의 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자, 지금 현재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비드상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1501년부터 1504년 근 4년 동안 걸려서 만든 작품인데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상을 만들면서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조각에서 이 인체, 지금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의 이 자세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작품은 15세기 초 피렌체에 시는 자유수호의 상징으로 다비드상을 의뢰하여 당시 정치의 중심지인 베큐오 궁전 앞에 세웠어요. 적의 대장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다비드를 피렌체에 비유한 기념비적인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에서 다비드는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고 왼쪽 팔로 왼쪽 어깨에 투석기를 짊어진 채 엉덩이와 어깨를 반대 각도로 틀어서 전체적으로 S자형의 곡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S자의 곡선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운동감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의 신체 비율은 다소 비현실적인데 머리와 손, 특히 오른손의 크기는 전체 신체에 비해 유난히 큽니다. 이는 작품이 본래 대성당의 지붕에 위치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아래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고려를 한 것입니다. 다비드의 발가락은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어서 전투를 목전에 둔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목의 힘줄, 꽉 담은 입과 찡그린 눈썹, 깊은 주름은 내적 긴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물을 겨냥하는 다비드의 눈과 표정은 괴리에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 다비드의 그 남근은 유대식 전통과는 달리 할례를 받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이는 르네상스 시기 지속되었던 예술 관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미켈란젤로는 근육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볼 때
이 작품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조각 작품을 대표하며 젊은 육체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자, 투석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한 소년의 모습,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의 엄숙한 결의와 긴장감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표정 아주 결의에 차 있죠. 손 유난히 크죠. 자, 아래에서 올려다 볼 것을 감안하여 머리와 손의 크기를 전체 신체에 비해 크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자, 내용학습 조소의 뜻 및 분류. 자, 조소 조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소는 입체적인 순수 미술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조각과 소조로 나눕니다. 그럼 조각과 소조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자, 조각은 딱딱한 재료를 깎아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대리석, 나무, 자, 이런 것들을 깎아서 돌은 정으로 깎아야 되겠죠. 나무는 그 끌이나 이 조각도 가지고 그 깎아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딱한 재료를 깎아서 표현한다.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점차 어떤 행상을 찾아 들어간다. 이것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조각. 자, 소조는 찰흙이나 지점토 등을 붙여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안에 내부 빼대에서부터 점차 흙을 붙여 나갑니다. 점차 흙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나중에 어떤 뭐 사람의 형상이나 혹은 뭐 다른 일반적인 이 형상을 만들어낸다. 자,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서 형태를 표현해내는 것, 이걸 소조로 합니다. 그럼 작품은 소조 작품이나 조각 작품은 모두 우리가 조각 작품이라고 그렇게 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소조가라고 조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표현 양식에 따른 분류. 표현 양식에 따른 분류. 환조는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완전한 입체. 자, 특정한 물체를 표현했다.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입체다. 자, 이런 입체를 이 방향에서나 사방에서 감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을, 완전 입체 작품을 환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는 한쪽 방향에서만 감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회화하는 그림, 회화도 한쪽에서만 감상할 수 있죠. 자, 이런 한쪽 면에, 이 면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한쪽 면에서만 감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부조라 합니다. 평면 위에서 반입체적인 표현. 자, 회화와 가깝죠. 그 다음 투조는 여백을 뚫어서 표현을 합니다. 여백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이 대상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 위에 부분은 아예 구멍을 뚫어버려. 드러내버려. 그래서 여백을 뚫어서
양쪽 방향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투조는. 자, 심조는 재료의 표면보다도 깊게 표현했다라는데, 자,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은 원래 이 평면인데 이렇게 평면보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표현을 해내요. 여기에 들어간 이 부분에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심조입니다. 모빌은 움직이는 조각이에요. 모빌은 움직이는 조각. 조그만한 미풍에서도 이 형상이 움직입니다. 원래 모빌이라는 자체가 움직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술용어로 조각 공예품에서 기계력 또는 자연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콜드의 조각군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알렉산더 콜드. 모빌은 조각 속에 시간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그 표현을 전에 없이 풍부한 것으로 만들고 시도했어요. 콜드의 모빌은 시간과 더불어 그 실루엣을 변화시켜 하나의 작품 속에 무한한 다양성을 실현시키려고 했습니다. 모빌의 반대 개념은 스타빌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빌은 움직이지 않는 조각이에요. 스타빌은 움직이지 않는 조각. 콜드가 1930년대 말기부터 또 개발하기 시작한 멈춰있는 조각, 이것을 스타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타빌은 추상적인 것으로 휘거나 접합된 금속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타빌 작품은 대규모적이고 개방적이며 옥외 환경에 어울리게끔 이 조소를 합니다. 자, 이 환조, 부조, 투조, 심조 이것들을 뒤에 상세히 또 살펴보고, 인체에 따른 분류, 인체 조소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입상, 서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모습. 자, 좌상, 앉아 있는 모습. 와상, 누워 있는 모습. 누워 있는 상태를 조각을 했다. 와상 조각이라 이야기합니다. 좌상은 앉아 있는 모습. 방가 사유상. 자, 청동미륵 방가 사유상. 이는 반가부자 형태로 앉아 있는 상. 이게 이제 방가상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소조할 때 방가 사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작품은 조각일까요? 소조일까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각이겠죠. 조각.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겠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다. 그럼 조각이겠죠. 자, 조소의 분류, 인체의 표현 부위에 따라서 조소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인체의 표현 부위에 따라서. 안면상. 미술실에 벽면에 베토벤 안면상 있죠. 이거는 얼굴 부분만 표현을 해내는 것. 그 다음 두상은 목 위로 표현해내는 것. 목 위로. 흉상은 가슴 위 부분을 나타내는 것. 반신상은 허리 위를 표현해내는 것. 전신상은 몸 전체를 표현한 것. 자, 토르소. 자, 다른 것은 뭐 우리말로 그냥 안면상, 얼굴 안면을 표현했다. 두상이다. 머리 두자를 쓰니까 머리만 했다.
흉상은 가슴 흉자니까 가슴 부위를 했다. 반신상은 몸의 반쪽만 표현했다. 전신상은 몸 전체를 다 했다. 토르소. 토르소는 팔을 제거하고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만 표현을 해냈다. 몸통만 표현했다. 이 토르소 작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미술 교육을 받았으면 토르소 작품이 뭐다? 하면 토르소는 미술 시간에 배웠다. 손하고 이 팔 다리를 없앤 몸통의 변화를 표현해 낸 작품을 토르소로 한다. 알아야 되겠죠? 자, 군상은 이 군자가 무리 군자입니다. 무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을 표현했다. 그러면은 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재료에 따라서 또 조각을 분류를 하는데, 표현 재료에 따라서 이거는 목조 조각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나무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다. 목조죠. 석조는 뭡니까? 돌로 만들었다. 돌. 아조는 그 코끼리 이빨과 같은 이런 뿔, 뭐 이런 종류로 만들었다. 아조. 브론즈는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다. 청동으로 만든 그런 작품을 한다. 브론즈 작품이 아주 어때요? 아주 튼튼하겠죠. 목조는 세월이 지나면은 썩기 쉽고, 석조도 세월이 지나면은 퍼석퍼석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브론즈, 이는 구리에 주석을 합금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합금을 청동이라고 하는데, 청동 주석물은 80%가 동이고 구리고 20%가 주석입니다. 주석이 단단하겠죠. 그 청동은 순수한 청동은 잘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주석하고 합금이 아주 단단한 그런 그 재료가 돼요. 주물 제작에 용이하고 내구성이 매우 높다. 내구성이 높다 한 것은 잘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동으로 어떻게 작품을 하죠? 자, 청동으로 할 경우에는 청동을 구리를 녹여요. 완전히 불에 녹이면은 물같이 되겠죠. 자, 이걸 미리 구워서 보일에 둔 털, 내행과 외행의 석고라든지 이런 털 속에 이 청동액을, 녹인 청동을 부어서 나중에 식힌 후에 이 형태를 깨어내면은 청동 주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엠레종 같은 신라시대 때도 다 이렇게 주물로 해서 만드는 거죠. 동판이나 그 동봉을 직접 용접기로 녹여 붙여서 하는 물론 작업도 있습니다. 이 청동이라는 이 재료를 용접기로 녹여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주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목조의 이 나무, 목조의 나무는 보통 뭐 어떤 거를 쓰냐 하면은 보통 단단한 것과 연한 게 있는데,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호두나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아주 단단한 나무로서 아프리카 흑단 같은 게 있어요. 흑단은 거의 쇠와 비슷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주로 쓰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면은 철조도 이렇게 철조. 철조는 글자 그대로 쇠를 갖다가 붙여서 용접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현대 조각 발전에서 큰 공헌을 한 재료 중에서 하나가 이 철조입니다. 철사라든지 철펜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뭐 고철 등을 재료로 해가지고 산소 용접기나 전기 용접기로 뭐 질 수 있게 조립 용접하여 구조적이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조 같은 경우는 돌은 아주 단단한 돌, 중간 재질의 돌, 연한 돌이 있는데 아주 단단한 돌은 화강암, 뭐 애석, 오석, 뭐 이런 돌들이 아주 단단한 돌이 있고, 중간 재질의 돌은 아주 단단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 그리고 대리석은 조소 조각 작품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 중에서 하나예요. 그 다음 연질, 연한 돌은 사암이나 수성암, 그리고 석회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리석 같은 경우는 결정질이 아름답고 순수한 설백색, 즉 그 눈과 같이 하얀 그런 돌, 이런 빛깔의 결정체로 아주 또 문양도 다양하게 있고, 연마하면은 광택이 나요. 입자가 곱고 결이 없고, 돌 중에서 조각 재료로 가장 적합한 재료가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대리석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대리석 조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스러지기 쉬워요. 결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깨지기 쉽고, 그 약한 산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결점은 있어요. 그럼 대리석보다도 아주 강한 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화강석.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나죠. 풍화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화강석 이거는 불에는 약해요. 아주 불을 하면 탁탁탁 튀갖고 깨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각가들이 한 작품들 거의 보면은 90% 이상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자, 현재 이 작품은 인체의 표현 부위에 따라서 뭐에 해당될까요? 안면상일까요? 안 그러면 두상, 흉상, 어디? 자, 여기는 가슴까지는 표현을 안 했어요. 즉, 목 부위부터 위주로 쭉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상이 되겠습니다. 두상. 흉상 같으면은 더 아래 가슴까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상이 되겠습니다. 자, 깎아서 만드는 조각, 목조 두상의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사각형의 이 나무를 먼저 이제 구해갖고, 원래 이 사각형 나무죠. 여기서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자, 얼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여기부터 출발한다. 눈은 여기다. 그리고 머리는 여기다. 뭐 코는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사방을 스케치합니다. 하나, 눈에 보이는 이쪽, 또 이쪽 면, 좌측면, 우측면 다 스케치를 합니다. 그 다음 큰 덩어리를 깎아냅니다. 큰 덩어리. 자, 턱이 여기가 턱이니까 턱 밑에는 이 목이니까, 그죠? 목이니까 한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이 목 나올 거다 하면서 큰 덩어리를 이렇게 깎아냅니다. 큰 덩어리를 깎아내요. 자, 코가 티 나오니까 코하고 이쪽은 눈이니까, 그죠? 눈 이쪽은 들어가니까 들어간 부분을 또 깎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정수리 이 정상을 해서 우리가 얼굴 보면은 두상 보면은 경사가 지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원이죠. 크게 보면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지게끔 이 부분을 또 깎아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방을 보면서 큰 덩어리 깎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윤곽 잡기를 합니다. 얼굴이 윤곽을 잡아서 깎아 나갑니다. 그 다음 세부 따듬기를 합니다. 세부 아주 상세한 부분, 상세하게 부분으로 그 이제 주름이라든지 어디에 이런 이 자국 흔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좀 입술에서부터 안으로 조금 들어간다. 인중 부분에 이거 좀 골이 좀 파져 있다. 뭐 이런 등등 상세하게 표현을 해내면은 완성된 작품이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눈은 뭐 쌍꺼풀이다. 눈 쌍꺼풀이다. 뭐 머리카락은 이렇게 머리카락의 형태를 만들어준다. 저 귀의 행창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등등 이 상세하게 마무리해 나가면은 완성 작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깎아서 만든 조각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서 만든 조각의 현재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이냐 하면은 콘스탄틴 브랑쿠시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루마니아 사람 브랑쿠시는 각 재료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징을 중요시 여기고 기계적 재생산이 아닌 직접 깎아내기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또한 소수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그 주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에 평생을 매달린 사람입니다.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호응하는 두 형상은 작가가 깎아내는 방식으로 제작한 최초 작품 중 하나로 거의 대표작 연작이기도 합니다. 연작이라고 하면은 이 연달아 이 비슷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면체의 돌 덩어리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남녀의 형상을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묘사를 했죠. 돌이라는 재료가 주는 질감, 묵직한 무게감과 견고함이 잘 나타나 있는 브랑쿠시 입맞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깎아서 만드는 조각 또 하나. 상당히 아름답죠. 자, 큐피트와 푸시케. 자, 이는 카노바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이 작품을 제작을 한 건데 큐피트의 입맞춤으로 연인이 되살아나는 장면을 표출한 것으로 공간에서의 복잡한 구도를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을 해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 그 큐피트와 미모가 너무나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비너스의 질투를 받았던 푸시케. 자, 이 사람이 푸시케예요. 이 사람이 푸시케고 비너스가 질투를 미의 여신 비너스가 질투를 한 신입니다. 이 큐피터와 푸시케 이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자, 원래 이 카노바는 자신의 조각이 전시될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낮은 조도의 색 조명 속에서 회전시키면서 사방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그런 작품이에요. 자, 카노바 대리석 조각 이 다 대리석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원래는 큰 덩어리의 대리석을 이제 필요 없는 부분 하나 이제 전체 깎기를 이렇게 해 나가겠죠. 전체를 이렇게 깎아내고 그 다음 이렇게 이것도 날개 다 깎아내고 그 다음 이 푸시케하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기가 이제 큐피트하고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하는 데 따라서 하나하나 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 안에 요 형상을 찾아 만들어낸다. 돌덩어리 안에 인체가 있는데 인체를 찾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각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 뭐 연필이에요, 연필. 연필이고, 요 토끼 있죠, 토끼? 이는 뭐예요? 연필심이에요. 자, 연필심을 정교하게 조각해냈다. 베트남 사람, 잭이라는 사람, 차오라는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2013년에 만든 작품. 자, 깎아서 만든 조각. 조각.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많죠. 나무계를 살려 인물 내면의 감정을 표현했다. 송진화라는 사람이죠. 63년생이고 아직 살아있는 작가입니다. 내 눈 속에는 물들지 살지 않는다. 물들이 살지 않는다. 작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여자 인물을 나무의 계를 살려 깎아 환조의 행태로 표현해냈다. 환조는 사방에서 다 감상을 할 수 있는 입체라 그랬죠. 조각 인물은 그 코와 입이 없는 얼굴에 둥근 두상과 긴 눈을 하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머리와 볼은 온통 그 핫핑크 색깔로 해놨죠. 때로는 삶에 힘겨워하고 분노하고 차갑게 돌아버릴 것 같다가도 질긴 삶의 끈을 다시 이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와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나타낸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조금 희한하죠. 자, 제주꾼 꼭두 언제 18세기에 만든 작품인데 상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옮기는 도구가 상여죠.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 조각 꼭두는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상에서 나타나는 존재로 현실 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이런 꼭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전통 상여의 장식을 위해 만들어진 부속물로서 나무 조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성과 저성, 현실과 꿈 사이를 오고 가는 꼭두는 망자를 저성으로 안내하며 시중을 들기도 합니다. 거꾸로 서서 재주를 부리는 모습, 아주 재주꾼이죠. 자, 또 깎아서 만드는 이제 조각은 계속 깎아서 만든다 했죠. 자, 이 작품은 나무 합판을 갭격이 층으로 쌓아서 그 다음 또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 차종래라는 사람 67년생이죠. 저 드러내기와 드러나기. 자, 나무 합판을 갭격이 쌓아가지고 깎아내는 부조작품. 조각은 무정형의 패턴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선의 위치에 따라 넘실대는 파도가 되기도 하고 솟아오른 산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굽이치는 선의 흐름에서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학습 내용 정리하기. 자, 이번 시간에 한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조각은 단단한 덩어리를 깎거나 떼어내서 만든 조형 활동이다. 조소의 표현 방법은 환조, 부조, 심조, 투조가 있다. 자, 표현 부위에 따라서 얼굴, 안면상, 마스크, 머리, 둥상, 가슴, 흉상, 토르소, 팔, 다리 없는 것, 반신상, 허리 위로, 전신상 전체, 무리 두 사람 이상. 자세에 따라서 앉아있는 거 좌상, 서가 있는 거 입상, 누워있는 거 와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확인평가. 다음 중 조각의 재료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조각을 한다, 적절하지 않다. 뭡니까? 자, 비누도 우리가 조각을 합니다. 비누. 지우개도 조각을 해요. 정답은 점토로 갖고 조각을 하기는 좀 힘들죠. 점토는 소조의 재료죠.
자, 그 다음 부조의 한 형태로 바탕보다 낮게 파들어가 형태를 표현하는 것. 바탕보다 낮게 들어가 표현을 한다. 깊게 들어간다. 한자로는 깊을 심자입니다. 심조. 자, 오늘은 소조, 조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